자,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죠? 네, 7주가 좀 금방 가죠. 네, 금방 갔습니다. 예. 근데 내가 7주씩이나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남는 건 없는 것 같고,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어차피. 여러분, 이거 딱 한 번 듣고서 모든 문제가 풀리면은 여러분 이거 공부해야 된다, 아니면 사법고시 공부해야 된다. 예, 지금 없어진 사법고시 해야 되니까 나만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한 20%나 남아있을라나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너무 거기에 대해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조금 덜 나오신 것 같아요. 혹시 여행 가셨어요? 가끔 이제 연휴를 앞두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기초 과정이니까. 근데 기본 과정부터는 그래도 좀 열심히 좀 따라오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인강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1월 달부터 기본 과정 수업 재료는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전 합격서 아니에요. 어, 점점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고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격서로만 공부하면 조금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일단은 그래서 기본 합격서는 좀 약간 그 이후 과정,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핵심에는 이제 줄여야 되니까 핵심하고 기출 문제 과정에서는 합격서하고 기출 문제집을 하고, 기본서에서 한 번 정도는 이제 기본서. 근데 여러분 그 다른 기본서 보셨어요? 아직 안 나왔죠? 예, 안 나왔는데 다른 과목들은 막 이따시만 해요. 세법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세법은 제 기준에선 뭐 한 300 몇 페이지, 400페이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300 몇 페이지. 근데 막상 보면 좀 잡스러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참고 삼아서 법령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서 그렇지, 막상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밑줄 자쳐드려요. 그 내용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내용 갖고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앞뒤 이제 문맥을 파악함으로써 그래, 이게 이런 내용 중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하기에는 기본서가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저의 철학이니까 저는 바뀌지 않죠. 저는 기본 과정은 기본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 좀 어렵죠. 네, 오늘 하는 내용도 어려워요. 네, 없습니다. 근데 이건 양도세, 난 양도세 때문에 세법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종종 나중에 계신데, 이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못할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 할 때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어려워하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이제 뭔가를 만지는데, 뭐 다리요. 네, 다리인데 코끼리 다리예요 이게. 근데 코끼리가 얼마나인지 모르잖아 이게, 이렇게 보면.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되면 코끼리가 입안한 것 중에서 이 다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일 수가 있는데, 처음 하면은 당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숲에 들어가 있고 숲이 얼마인지 모른다.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요 정도 거리구나라고 하는 게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너무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당연히 요거 한 과정 들어서 모든 게 풀리지는 않는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지난주 했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자,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건 법인이 개인이, 법인이 부동산 팔아서 돈 생기면은 이제 법인세로 신고하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세. 근데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이씨 없이 이씨란 말이 맞는 거예요? 사업성 있게 없게? 아니 뭐야, 하여튼 없게. 자, 그렇죠. 사업성이 있는 사람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부동산 매매업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거고, 일반적인 개인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부동산 팔아서 어쩌다가 한번 생긴 거는 양도세로 신고합니다. 자, 근데 해당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이것도 소득세예요. 소득세니까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다음에 기타 6가지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거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신고합니다. 근데 우리 퇴직소득은 시험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것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일정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가 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주소지관이나 세무서에다가 신고하는 요 무슨 세? 국세입니다. 따라서 동작구에 살면서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 용인에 신고한다, 동작구에 신고한다. 동작. 구청에 신고해요, 세무서에 신고해요? 동작세무서. 여러분 여기 살게 되면은 동작세무서에다가 양도세 신고합니다. 전국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부동산 팔아도 우리 동네에다가 신고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양도세 과세 대상 4가지가 있었죠. 자, 이렇게 이제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4가지로 구분하는데, 2, 3, 4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2그룹은 주식, 3그룹은 파생상품, 4그룹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입니다. 자, 근데 1그룹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죠. 부동산 등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권리 팔아도 양도세 신고한답니다. 심지어 얘네들은 전부 다 합산하여 신고한대요. 근데 권리라는 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남의 부동산을 쓸 수 있는 권리.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전세권 같은 거 파는 거는 본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자, 시험 문제 요게 많이 나오죠. 임차권, 등기된, 등기되지 않은, 등기된. 자, 그러면서 우리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절대로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양권과 입주권 같은 거는 이제 중개 많이 하실 거예요. 나중에 자, 이것도 양도세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봄에 토지를 팔고 가을에 분양권을 팔았네, 합산하여 신고해야 된다고. 자, 근데 봄에는 토지를 팔았는데 가을에 파생 상품을 팔았어요. 합쳐요, 안 합쳐요? 요건 안 합친다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업권과 이주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자산과 함께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요게 만약에 별도란 말이 나왔다.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했다. 이주권을 요거 신고할 때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했다. 이 별도란 말이 나왔다. 무조건 뭐예요? 양도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요거는 기타 소득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프양권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 자, 요거는 특정 주식 원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룹으로 과세하지 않고 부동산 쪽으로 과세하겠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35회 때 시험만큼은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35회 때 이거 안 나올 거예요. 왜? 34회 때 너무 진하게 나왔어요. 이게 진하게. 저는 반가웠습니다. 무척. 하지만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34회 요거죠.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인가? 야, 이거 나왔을 때 정말 실화인가 싶었습니다. 너무 기뻤죠. 자, 전세권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요게 국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요거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도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 아직 국외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초과정에서 수업을 안 해요. 요건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함께란 말이 나왔다. 자, 이러면 대상? 맞죠.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무슨 법에 따른 이주권인데, 자, 괄호 내용 보시게 되면 이주권가액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별도로 평가를 했다. 별도란 말이 나왔다. 무조건 아니라고 했었죠. 자, 이건 아니에요. 자, 몇 개? 두 개. 오케이. 두 개. 여러분 요 정도 문제 나오면은 쉽죠? 네,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 그래요, 빨리. 쉽다 그래요. 오케이. 왜 맞아 안 해요, 맞아? 뭐 들어오면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한다며. 딱딱 일주그룹 안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다시 해? 다시 들어요? 아, 그래요? 자, 양도라고 하는 건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돈 받고 팔았다 양도요. 교환했다 양도요. 법인에 따른 현물 출자했다 양도. 이때 현물 출자는 여러분 그러면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게 요렇게 이제 주식회사 땡땡이다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돈은 없다 보니까 토지를 요렇게 주고 자, 요렇게 이제 주식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양도소득세를 누가 낸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주주가 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식회사 땡땡이라고 하는 법인이 낸다는 거예요? A. 자, 그럼 주식회사 땡땡은 토지를 취득한 거에 대해서 취득세인데 무상취득, 유상취득. 유상이죠. 요거 돈 준 건 아니지만 주식을 줬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 인수액입니다. 1년 내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자, 이렇게 아들한테 자, 만약에 아파트를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이라고 할게요. 아들 저기 어디 저 용인에 있는 아파트 아버지 옛날에 산 거 조그만 거 이제 그거 5억쯤 되는데 너 줄게. 아버지가 웬일이에요? 되게 기뻐해요. 원래 요렇게만 됐으면 취득세하고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5억에 대해서. 자, 근데 여기에 근데 미안한데 거기 우리가 세 주고 있잖아. 보증금 3억도 네가 내줘야 돼. 자, 요게 부담부 증여라고 했죠.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예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아들 입장에선 당연히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취득세는 5억 원에 대해서 내는데, 자, 이 5억에 대해서 낼 때도 전부 다 무상 취득이 아니라 어쨌건 3억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내가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3억은 유상, 5억 중에 3억을 뺀 2억은 무상이라고 신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여세는 얼마에 대해서 내요? 2억에 대해서. 아니 그럼 3억은 어디 갔냐? 3억은 여기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3억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중에서 채무 인수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양도인지 솔직히 이해 안 가시는 분? 아, 괜찮아. 솔직히 이해 안 가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원래 아버지가 빚이 3억이 있었는데 이게 빵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선가 3억이 생긴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누구한테 생겼어요? 아들한테. 아들한테 3억을 받아다가 갚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아들은요? 이 빚진 거예요. 빚져가지고 아버지 거 갚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됐죠? 나 근데 불안해. 근데 이건 진짜 1년에
정말 수백 번 질문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진짜 질문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인강생생 아시겠죠? 이거 그거 안다 그랬어요. 끄떡끄떡 했어. 그렇죠? 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게 양도고. 그래서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시에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자는 아버지였죠. 자, 채무는 3억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3억 원.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5억 원 중에서 자, 수증자가 부담하는, 아들이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 자, 요거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아버지가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2번처럼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과소관청에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어느 아버지가 아파트를 주면서 보증금을 네가 내주라고 하니 분명히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주고 3억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아버지가 낼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버립니다. 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맞다. 채무가 인수된 게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잘 보시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대신에 이러이러한 거는 양도로 안 봅니다라고 하는 게 8가지 정도가 나와요. 자, 환지죠, 환지. 1999년도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대방동에 17번지의 땅을 내가 이렇게 샀는데 2021년도에 이게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만약에 25번지를 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17번지 줄게 25번지 다오. 교환 같지만 단순하게 뭐만 지목이나 지번만 변경됐다. 자, 이런 경우에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이거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적 경계선 변경이에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세상에 경계가 깔끔하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면 농사 짓기도 애매하고 건물 짓기도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바꾼다. 아까는 전체 교환 같지만 교환 아니에요. 자, 지금은 일부 교환 같지만 교환 아니에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크게 바꾸면 좀 그렇잖아. 자, 몇 프로 넘으면 안 돼요? 100분의 20을 넘으면 안 된다. 20%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을 자, 누구한테 맡긴다? S신탁한테 신탁 등기를 합니다. 공부상으로만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한 거지 이걸 실질적으로 넘긴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오케이. 오랜만에 양보 입으니까 이상하죠? 예? 계속 이렇게 입어요, 그냥? 근데 문제는 이게 배가 너무 나와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침에 하얀색, 파란색, 까만색 중에서 그래 하얀색은 너무 나와 보이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까만색. 근데 문제는 전에 이 양복이 겨울 양복인데 작년에 입었을 때만 해도 허리가 컸어요. 어쩜 이렇게 꽉 껴? 옷이 점점 작아져. 예. 그리고 가슴도 점점 들어가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너무 뚱뚱해서 이제 좀 살을 좀 빼야겠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간 이게 공식적으로 제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1월까지는 5kg 좀 너무 심하다. 한 3kg 일단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3kg. 예, 뭐 그런 2kg? 2kg는 하루만 안 먹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되죠. 근데 다시 알죠. 2kg 정도는 안 먹으면 빠졌다가 금방 먹으면 찌고 그러니까 그래도 3 정도는 돼야 그래도 3kg 정도는 좀 빼야죠. 이거 너무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겠습니다. 어제 얼굴 보니까 막 너무 배기 싫어. 그래서 이제 자, 이거 됐죠? 예. 자, 다음에 양도담보입니다. 그 말 괜히 했다. 큰일 났다. 자,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분도 항상 이제 그냥 수업할 때 모르겠는데 인강으로 이렇게 녹화되는 것 같은 경우에 좀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괜히 이런 거 먹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걸 먹을 수 있도 이런 얘기 나올까봐 좀 그래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자, 우리 이제 업자분들 자, 이렇게 얼마를 빌려요? 자, 5억 원을 이렇게 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뭐야? 이 사람 소유권이 이 사람으로 넘어갔네. 이거 양도 아니에요? 언뜻 생각하면 돈 받고 판 것 같지만, 자, 요거는 실제 돈 받고 판 거예요. 빌린 거 담보 목적으로 이전시킨 거예요. 담보 목적이죠. 그냥 담보하기 위한 형식으로 위한 거기 때문에 양도 담보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돈을 만약에 못 갚아서 이게 그냥 굳어져 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판 거하고 똑같지라고 하는 거예요. 키포인트가 뭐예요?
변제 충당했다. 변제 충당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게 양도하면 양도로 본다. 양도로 안 보겠다. 양도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받고 팔았다고 신고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한다? 예, 색안경을 끼고 본다. 픽 웃는다라고 하는 거죠. 웃기고 앉았네.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받고 팔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정말 맞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류의 문제 나오게 되면 관계를 먼저 보셔야 돼요. 부자지간인지 배우자인지 아니면 형제지간이 많이 나옵니다. 또 형제지간. 형제지간은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형제지간은 배우자나 직계좀비 속이 아닙니다. 형제는요. 그냥 특수 관계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해서 좀 알고 좀 계셔야 됩니다. 자, 소유권의 환원이에요. 일단 팔기는 팔았는데 이건 진짜 판 게 아니라 맡겨놓은 거다.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다시 넘어왔다든지, 팔기는 팔았는데 이건 내가 사기 맞은 것 같아. 원인 무효일세라고 소송을 걸어서 다시 넘어왔다든지, 이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똑같이 2분의 1씩 나누는 거는 양도가 아니지만 A는 이만큼 받아오고 B는 요만큼 받아오면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A한테 만약에 돈을 줬다, B한테 돈을 줬다, 이러면 B는 양도가 되겠죠. 요만큼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분 감소의 대가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 될 수 있겠고, 이혼 시의 재산 분할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오피스텔 하나를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자, 근데 내가 위자료로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러면 유상이라고 신고해야 된다. 취득세 때 했죠. 이혼 시에 재산 분할로 받아갖고 나오면 무상이다. 무상이지만 표준세율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2% 뺀 특례 2로 과세하겠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취득한 입장. 자, 이번엔 준입장. 위자료로 주게 되면 양도지만 재산 분할로 떼어주면 양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매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양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경락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28대 나왔습니다. 자, 1번 무슨 법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이거 양도에 아니에요. 아니라고. 예. 지목이나 지번만 변경된다. 이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교환 같지만 부담부 증여 시의 증여가액 중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까지 좋았는데 제외한 부분이에요. 그럼 5억 중에서 3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5억 중에서 2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2억. 이게 무슨 양도예요? 그 양도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증여예요. 그냥. 아파트 5억짜리 중에서 보증금에 해당하는 거를 양도로 보냐 안 보냐, 이게 포인트인 거지. 이걸 제외한 2억은 그냥 무조건 증여입니다. 이건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라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할 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 여기까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에 충당했다. 이건요 양도가 되겠죠. 오케이. 자, 답은 뭐예요? 3번. 그렇죠. 오케이. 변제에 충당했다. 매매 원인 무효 소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가 되어서 소유권이 다시 넘어온 겁니다. 양도 아니요.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내가 다시 재취득을 했습니다. 이것도 양도 아니요. 그렇죠. 오케이. 요거에 대해서 문제 나오게 되면 요런 식으로밖에 못 나와요. 이렇게 나오든지, 알죠? 왜? 박스에 넣어놓고서 옳은 건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여러분 사실 세법은 정말 무진장 암기 과목 아니에요? 진짜요. 근데 대신에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 정도만 알면은 시험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요거를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지만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과정 때 오셨잖아. 기초과정 때. 그렇죠. 안 빠지고, 더더군다나 내일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죠. 거의 29일 날 이제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합격하실 거다. 그렇죠. 아시죠?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실 거면 지금 하세요. 아, 진짜로. 이 어설프게 한 4월, 5월 달에 포기하시면 이건 이두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괜히 시간만 아까워 차라리. 예, 그래서 여기 발 담그셨으면 무조건 어떻게 합격해서 나가시다. 합격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올 때 못 나간다니까. 늪이요, 늪. 이렇게 발 하나 빠져 있어요.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할 얘기는 아니지만 떨어지면은 여러분 여유 있게 떨어질 것 같아요? 아깝게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설마 내가 한두 개로 떨어지겠어? 설마 한두 개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요만큼만 더 했으면 합격한데 합격 거의 근처까지 갔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늪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몇 개월 남았어요? 10개월. 10개월이면은 아주 그냥 충분히 그냥 저하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동차하시는 분이든 2차만 하시는 분이든 무조건 올해 합격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와라 말아라. 쳐다도 보지 마. 이쪽으로 오줌도 싸지 마 그냥. 그렇죠? 아시겠죠? 이 업계를 떠나시기 때 빨리. 그렇죠?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양도 또는 취득식입니다. 자, 양도 또는 취득식에 자, 내가 부동산을 팔았는데 자, 이때 취득을 해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요때 양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보유 기간이라고 말을 해요. 보유 기간. 나는 어떤 땅을 2023년도 11월 26일 날 팔았습니다. 자, 근데 양도세 신고할 때는 이거 언제 샀는데 아니 그게 왜 중요한데요? 아니 보유 기간을 정확히 계산을 해야 어떤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얼마 해줄지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언제 취득했는지 좀 알아와요 이거예요. 아 그래요? 가만 언제 취득했더라? 대금을 청산한 날. 자, 예를 들어서 2011년도 6월 16일 날 대금을 청산해서 다 줬다는 거예요. 어떤 땅을 오래 팔았는데 옛날에 이걸 언제 샀더라 보니까 12년 전 6월 16일 날 돈을 다 줬었는데 이때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팔았을 때 돈 다 받은 날이 이 날이에요. 근데 요거 전에 만약에 먼저 등기 접수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이 될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결국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두 개 중에서 빠른 날인데 대금 청산일이 언젠지 모르겠어. 자, 이런 경우는 무조건 무슨 날로 간다. 그렇죠. 요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요겁니다. 시험에는 은근히 얘가 많이 나옵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 어쩌고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양도세 때는. 그냥 등기 접수일. 자, 장기는 무슨 등? 인사 등,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기 접수일. 취득을 장기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양도도 장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18개월 할부로 사고 돈 받을 때도 18개월 할부로 받았어. 이런 경우는 장기 아닙니까? 인사 등. 자, 우리 인사동 옆에 탑골공원 가면 할아버님들이 무궁화 모자 쓰고 뭐 두고 있다? 장기 두고 있다. 그렇죠? 자, 장기는 인사 등입니다. 내가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자, 2023년도 11월 26일 날 양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사용 승인서를 언제 받았나 뒤적뒤적 해 보니까 2015년도 7월 만약에 16일 날 이렇게 사용 승인 받았네. 그럼 이날이에요. 근데 요거 전에 미리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 내가 무허가로 짓고 있다. 무허가 짓고 있어서 갖고 있다가 팔게 되면은 사용 승인서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얘는 또 얘가 잘 나옵니다.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언제? 사실상 사용일. 옛날에 오답으로 뭐라고 나왔었냐면 추후 사용 승인을 받은 날 땡 틀려요. 그거 아닙니다. 됐죠? 오케이. 자, 상속증여 받은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취득을 해서 내가 판 날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다가 판 날. 그래서 상속개시일 증여를 받은 날. 점유시효 취득 1999년도부터 눈먼 농지를 하나 갖고 있어서 2021년도에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2023년도에 이 땅을 양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양도는 2023년. 이 사람 2년 보유하고 판 거예요? 아, 뭔 얘기요? 24년 보유하고 판 거예요. 점유를 개시한 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수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다가 자, 토지 여기 도로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5억 원만큼을 보상을 받았다라고 할게요. 자, 이러면 보상금 다 받은 날, 대금을 청산한 날, 아니면 내 소유권을 시행자 이름으로 등기 접수한 날. 이건 일반적인 경우죠. 하지만 요거 주의하셔야겠죠. 수용이 완료된 날, 수용의 개시일. 여러분 무조건 수용 개시일이 아닙니다. 3개 중에 빠른 날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수업하다 보면 수용의 경우에 언제예요? 수용 개시일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개 중에 빠른 날이다. 3개 중에 빠른 날이다. 자, 근데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두 분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시행자 입장에선 일루 보상을 해야 돼. 일루 보상을 해야 돼. 에라 모르겠다. 공탁할 테니까 이기신 분이 가져가세요 이거예요. 자, 뭐예요? 소송 판결 확정일. 절대로 뭐 아니다. 절대로 공탁일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대금 청산 이후에 완성 또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대금을 다 지불한 건 2017년도 8월 31일자, 완공된 거는 2021년도 만약에 7월 31일자, 갖고 있다가 내가 2023년도 5월 30일 날 팔았다라고 하면 양도 시기는 2023년이지만 취득 시기를 대금을 다 청산한 2017년으로 볼 거야, 아니면 목적물이 완성된 완공일로 볼 거야, 이날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물의 완성 또는 확정된 날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처분한 취득입니다. 요거는 취득한 토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인데, 자, 여러분 권리 면적의 증감을 통해서 처음에는 100제곱미터였다가 환지를 70제곱미터짜리를 받아오면서 만약에 돈을 받았다. 자, 요건 이제 일부 양도가 되겠죠. 거꾸로 만약에 150을 받아오면서 돈을 추가적으로 불입을 했다. 취득이 될 겁니다. 자, 이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보시고 취득식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잘 안 나오고 주식이나 파생상품, 무효 판결로 환원된 자산, 자 내가 99년도에 어떤 땅을 샀다가 2020년도에 일단 한번 팔았다가 소송을 통해서 2022년도에 환원됐다가 이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겨. 자 요걸 2023년도에 팔았다. 양도 시기는 23년 아무 일도 없던 거니까 99년도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 언제? 85년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날짜긴 하지만 예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3번. 양도세, 양도 또는 취득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자, 심지어 언제 나온 거예요? 이번 시험에. 자, 동그라미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 등록부 명부에 기재된 그날 등기 등록 접수일 맞죠? 요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 등록 접수일 하시면 되고. 자 2번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전 그런 경우는 등기 접수일. 사실 1번하고 3번하고는 같은 지문이죠. 네 번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사용일 맞죠? 요태 무허가인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했습니다. 자 대금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 자 그런 경우엔 대금을 청산한 날? 목적물 그렇죠. 완성일 목적물 완성일 그렇죠. 자 목적물에 대한 완성일. 목적물 완성일. 맞습니다. 자, 그다음 비과세입니다. 네 가지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파산 선고로 인한 거, 그다음에 경계조정금을 받은 거, 이런 거 그냥 비과세구나라고만 아시면 되고 시험에 잘 안 나온다라고 했고요. 대신에 농지의 교환 같은 건 좀 알아야 됩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두 개 농지를 교환을 했습니다. 원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아니 금액의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 어차피 양도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세금도 얼마 안 들어올 텐데 비과세해 줍시다라고 하는 거죠. 양쪽의 면적 차이가 가액 차이가 잘 봐야 돼. 가액 차이. 양쪽의 가액 차이가. 자, 큰 편에 3분의 1, 4분의 1. 초과 이하 이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비과세. 자,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거죠. 그리고 경작상 필요해서 바꾸는 경우에는 반드시 몇 년 이상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농사를 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4번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34회 수정입니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맞아. 무슨 법에 따라서 경계를 받고 면적이 감소되어 따라서 지급받는 조정금 경계조정금이죠. 자, 이거 비과세 맞아.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상방 토지가액의 가액의 차이가 잘 보셔야 되고 4분의 1 이하예요, 초과예요. 이하죠. 이하. 4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은 건 몇 개? 하나. 3번 하나만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란 건 집을 팔았는데 그 집 판 양도일 현재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집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 집밖에 없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 보유기간 몇 년? 2년 이상. 근데 이 집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보유 기간 중에 거주 기간 2년 이상인 거를 말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이게. 자, 1세대라고 하는 건 이런 사람들이다. 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 자, 근데 배우자가 없어도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죠. 나이가 몇 살 이상? 30살. 그리고 옛날에 결혼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하고 이혼한 경우. 근데 법률적으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뭐야 같이 살고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다 각각 단독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로 보겠다. 자,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주택이란 무엇인가? 자,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사무실로 안 쓰고 집으로 쓰고 있으면 이것도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건물이라고 하니까 얘가 집이지 얘는 집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위에 것만 팔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같이 팔잖아요. 근데 얘만 비과세 해주고 요건 비과세 안 하면 섭섭하니까 그냥 땅도 비과세 해줍시다라고 하는 거고 주택의 부수토지까지. 자, 근데 몇 배까지? 3배, 5배, 10배. 요거는 좀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요 집이 만약에 도시지역 밖에 있다. 그럼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 도시지역 안에 있다. 일단 5배로 시작. 근데 그 중에서도 수도권 내에 있는 어디예요?
주상공. 여러분 주상공이란 거 공법 시간에 많이 나오죠. 주상공. 요런 몇 배? 3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너무 쓸데없이 넓을 필요가 없지라고 하는 거. 3배까지만 비과세 줍니다. 자, 다가구는 어떻게 하느냐? 다가구. 자, 다가구를 갖고 있으면은 이게 원칙적으로는 재산세 때와 마찬가지 1구를 1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팔게 되면 그럼 나는 6주택자네? 그럼 5개는 과세가 되고 1개만 비과세겠네? 이건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그럼 1주택으로 봐줄 테니까 자, 어디 다가구 주택 얼마 받고 파셨는데요? 11억 8천만 원이요. 2년 이상 보유하셨어요? 네. 그럼 다 비과세 해드릴게. 자, 얼마에 파셨는데요? 네, 15억에 팔았는데요. 아, 그러면 12억까지만 비과세하고 3억은 과세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됐죠? 좀만 참아요. 다 왔어. 여러분. 예, 이제 눈빛들이 또 풀리기 시작했어. 조금만요. 예. 자, 5번 볼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OX. X죠. 구획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1주택으로 보겠다. 예,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겸용주택이라고 했었는데, 자, 요거는 주택 부분이 조금이라도 크면은 주택으로 봐주겠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주택이 이만해요. 자, 이제 상가가 요만합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양도가액이 1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합니다. 주택 부분이 조금이라도 크니까 얘만 그럼 주택으로 봐주면은 전부 다 비과세가 되는 경우입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간다? 주택만 주택으로 보겠다.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는 조금 너무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기본 때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2년 이상 보유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보유 기간 중에서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되고,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유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뭐 이래. 거주 기간은 전일부터 전출일까지. 이런 게 있다. 전 근데 요것도 시험 나올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은 법령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나오면은 속아요, 안 속아요? 이거는 이제 정답보다 오답 만드는 게 더 힘들어.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맞는 집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자, 다음에 둘 다 제한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집을 팔았는데 야, 우리 집이 수용됐다. 단독주택 산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물론 이 집밖에 없죠. 근데 수용된 거예요. 아니, 안 따지고 비과세 해줄게. 자, 그리고 LH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가 분양 전환돼서 양도했는데 아니, 내가 1년밖에 안 됐는데 괜찮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면. 자, 그리고 출고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파는 거는 못 치워도 괜찮고, 자, 몇 년 이상 거주한 주택?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자, 요거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팔게 됐다. 괜찮다. 이거 시험 문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제한받지 않는 거. 얘는 보유는 해야 돼요. 보유는. 자, 내가 요렇게 이제 어떤 집을 살라고 계약을 하고, 자, 요렇게 대금을 청산을 합니다. 요 기간이 한 2달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하필이면 딱 이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다가 2023년도 11월 26일 날 팔았습니다. 여러분 자꾸 왜 2023년도 11월 26일, 왜 날짜가 11월 26일? 제 생일. 제 생일은 11월 26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란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모의고사 보다가 날짜가 11월 26일 어쩌고 나오면은 아, 이거 한용 선생님 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때 팔았는데 취득 당시, 여러분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대금 청산일이잖아요. 대금 청산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인데 야, 너 그러면 살아야겠는데? 아니, 이 양반아, 내가 그러면 계약을 안 했지, 이 얘기예요. 아예 계약 당시부터 조정이었다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하필이면 딱 요때 꼈다 이러면 보유는 해야 되지만 그럼 거주 기간은 빼줄게. 대신에 이 당시에 너는 반드시 무슨 사람? 무주택. 그렇죠. 무주택. 주택이 살라고 하는 이 집밖에 없어야 됩니다. 요것도 안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자, 요거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특례입니다. 특례. 일시적인 이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A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A주택을 자, 이렇게 만약에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양도 당시에는 집이 2개긴 하지만 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거 없는 걸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산 날로부터 몇 년 이상 경과한 다음에 1년 이상 경과한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고 신규 주택 산 날로부터 몇 년 내 양도합니까? 3년 내 양도했다. 이러면 이거 없는 걸로 봐줄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집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동거봉양을 위한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 몇 살 이상? 두 분 중에 한 분만 60세가 넘어도 돼요?
아버지 65세인데 어머님이 58세다. 괜찮아, 괜찮아. 그죠? 자, 몇 년까지? 10년까지는 집이 하나 있고 아버지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합가를 하게 되면 각각 1세대로 보겠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혼인으로 인한 경우에 몇 년? 5년 됩니다. 많이 나왔어요. 자, 다음에 상속. 내가 원래 A주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집만 가지고 있다가 팔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게 되었다. 자, 이러면은 이 집 팔아야 비과세, A집 팔아야 비과세. A, 일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지 절대로 상속주택 팔면은 비과세 아닙니다. 그래서 A주택,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고 몇 년 내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제한도 없습니다. 이건요. 자, 다음에 농어촌 주택. 내가 일반 주택을 하나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문화재 주택 아니면은 농어촌 주택 갖고 있습니다. 이거 없는 걸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답니다. 대신에 귀농, 서울에 내가 동작구에 살고 있다가 자 이렇게 전라북도 삼례로 이제 넘어갑니다. 삼례로. 그래서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는 건데 요거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귀농 그래요. 귀농만 있습니다. 귀농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마크로 질병의 요양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내가 암이 나왔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에 팔면 되고. 장기 임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자 장기 임대, 장임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어린이집 갖고 있으면 이거 없는 걸로 봐서 요거 팔면 비과세 해줄게. 자, 하지만 얘는 몇 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 물어본다라고 하면 요거 정도만 물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6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혼인은 5년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요거를 적용을 합니다. 자, 7번.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몇 살 이상?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그 다음에 직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괜찮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합가하는 경우에는 몇 년 내?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8번 33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에서 읍면지역이죠.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삼례읍 무슨 뭐 거기. 자, 여기서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 삼례에 있는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건 비과세가 되고 취약된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랑 일반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몇 년? 얘는 3년 내에 일반 주택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 혼인함으로써 혼인은 몇 년? 5년 내. 5년 내. 그렇죠. 이 파트와 관련돼서는 이런 식으로 괄호넣기밖에 못 나옵니다. 이거는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498페이지의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98 봐주세요. 498. 뭐 프린트로 보셔도 관계없고 오늘 프린트 이렇게 받아보니까 어이씨 뭐야 아찔하죠. 네. 나중에 수업 듣고 나면은 그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정말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세금을 구할 때는 항상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해서 자, 요 세금만큼을 신고하고 납부했었죠. 여러분 취득세 볼게요. 이 과세표준. 아, 당신이 부동산 샀어요? 네. 돈 주고 사셨나요? 네. 그런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 얼마 주고 사셨는데 5억. 이거 곱하기 세율해서 신고하면 돼요. 근데 취득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만약에 상속받았다. 자, 이러면 상속은 좋은 거니까 나쁜 거니까? 좋은 거니까 좀 낮은 가격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면 돼요. 증여받으면 시가 인정액.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재산세 과표 볼까요?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한 거였죠. 맞아요. 종부세 과표는 뭐였어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택 가격을 합쳐서 9억을 빼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5억이나 80억을 빼고 거기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한 게 과표였어요. 어렵지가 않았어요. 어렵지가.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과세가 소득.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땅을 옛날에 1억에 사서 자, 이번에 3억에 팔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3억 원이 과세 표준이면 이상하잖아. 어떤 사람은 3억에 사서 3억에 팔 수도 있는데 아, 이거는 이거 자체가 과표가 아니라 남긴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겠다 이겁니다. 남긴 거에서.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23년도
11월 26일 죄송해요. 예. 건물을 팔았어요. 뭘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그리고 여러분 이때쯤 되면 학원에 있지도 않아.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이게 끝나고도 그 발표나기도 전이에요. 여기 그때쯤이에요. 그냥 요날이 되면 기억만 해주시라. 그죠? 자, 건물입니다. 건물을 예를 들어서 10억 받고 팔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건물을 10억 받고 팔았대요. 근데 꼭 좋을까 아니면 안 좋을 수도 있을까? 안 좋을 수도 있죠. 1억 주고 사서 10억에 팔았으면 완전히 그냥 베리나이스죠. 근데 12억 주고 사서 10억에 팔았으면 그냥 파란 쪽을 도려낸 느낌이지.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일단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양도가액이라고 하는 건 매출액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면서 돈 버는 걸 매출액이라고 하죠. 수익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도를 통한 수익금액 매출액은 판가격이에요. 판가격. 자, 내가 올해 11월 26일 날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일단 들어왔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 세율을 때리게 되면은 이건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안 빼줍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뭘 빼드려야지. 양도를 위해서 들어간 경비가 있을 거 아니냐. 내가 건물을 팔고서 10억이 생겼으면 여기에 대응되는 경비가 있을 거예요. 그 대응되는 경비는 일단 처음에 얼마 주고 샀는지 있어야 될 거냐. 취득가액 10억 받고 팔았지만 너 이거 얼마 주고 사셨는데? 내가 5억 주고 샀었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10억에서 5억을 빼서 5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취득가액. 이거 됐죠? 조금 있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 도대체 이 취득가액에는 어디까지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게 안 들어가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취득하면 딱 5억이면 5억만 들어가요? 아니죠. 자, 선생님 눈이 마셨어. 자, 그럼 내가 건물 5억 주고 살 때 그럼 5억 말고 뭐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취득세. 그렇죠. 취득세 맞아. 5억 주고 샀으면 취득세 2천만 원 냈다. 여기 들어가 이거요. 자, 그리고 또 그래 중개보수. 그렇죠. 중개보수 들어가고. 자, 그리고 또 등기하려면 법무사 수수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취득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야. 이거는 돈 지출했는데 이거 물건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까? 그럼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과 부대 비용 다 들어갑니다.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보수. 나중에 나오겠지만 무슨 국민주택 채권 할인한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인지대 다 들어가요. 이런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됐죠? 자, 이걸 언제 샀냐면 2005년도에 샀어요. 2005년도 이것도 11월 26일 할까? 예. 그럼 벌써 한 18년 정도 보유했죠. 자, 그럼 우리 건물 보유하고 있으면 총무님은 맨날 저렇게 늦게 오나 몰라 진짜 진짜 총무님이 그죠? 맨날 총무님 뒤에 앉아 그리고 하여튼 총무님 여기 앉아야 돼 원래 총무님. 예. 자, 18년 동안 보유하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겠죠. 이런 건물 사놓으면은 아무런 것도 안 들어가요? 그럼 선생님 건물 보유하고 있으면 뭐 들어가 거기에? 유지보수. 그렇죠. 유지보수. 가끔가 창문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색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집 같은 경우에는 도배장판도 가끔씩 해줘야 되고 이런 것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양도소득세 그 의뢰받다 보면 제일 많이 가져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다 많이 돈 들어갔대. 뭘 들어갔대? 그러면 까만 비닐봉지에 막 부시럭거리면서 막 잔뜩 영수증 꺼내요. 막 간영수증 꼬집꼬집한 거. 다 치우세요. 다. 안 됩니다. 자, 빼주는 거는 요것만 빼준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름이 어려워요.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의 반대말이 뭐냐면 수익적 지출액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도배장판하고 유리창 깨지고 도색 벗겨지고 이건 전부 다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 이건 전부 다 무슨 처리 아니면 비용 처리예요. 비용 처리. 그냥 그때 그냥 없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비용 처리. 비용 처리.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이 지출이 만약에 이제 건축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내용 연수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 확장 공사를 했다. 샤시 공사했다. 이런 것들 있죠. 실제로 여러분 회계 처리할 때도 이렇게 무슨 도배장판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은 그냥 비용 처리, 수선 유지비 처리, 비용 처리예요. 자, 근데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 있죠? 요거는 건물 처리예요. 건물 처리. 이해가죠? 이 건물을 5억 주고 샀어. 건물이 5억인데 장부가액이 5억이었는데 갑자기 막 한 2011년쯤에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설치한 게 8천만 원이에요. 그럼 8천만 원도 건물 처리한다고. 그럼 건물 장부가액이 5억 8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본적.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본적. 자본적은 뭔가 내가 재산이 되는 느낌이고 수익적은 그냥 비용 처리하고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여기 들어가는지는 실무상으로는 중요하지만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괄호에 주어져요. 이거를 통해서 가치가 증가했다 이렇게 아예. 이거 됐어요? 우리가 밥 먹는 거. 자, 밥 먹는 건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수익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액이죠. 물론 이게 살이 되면 자본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게 수익적.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뭐 쌍꺼풀 수술을 했다, 뭐 코를 올렸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예. 자, 그래서 요게 얼마냐?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옛날에 5억 주고 사서 얘가 2011년도에 만약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1억 주고 했다. 자, 그러면은 10억 받았지만 5억도 빼주고 보유 기간 동안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것들은 골라서 다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대신에 무슨 재산세 내고 뭐 저기 뭡니까 뭐 수도 꼭지 고장나서 고치고 이런 것들은 안 빼줘요.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양도비용. 이번에 요 부동산 팔 때 들어간 양도비용, 여러분 이거 팔기 위해 들어간 양도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되게 중개보수죠. 중개보수.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내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도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양도를 위해서 그 양도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다. 이런 것들은 다 빼주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지울게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배우는 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취자양. 필요 경비는 취자양. 중국 음식 이름 같기도 하고 중국 음식점 이름 같기도 하고 취자양. 그렇죠?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이 세 가지를 다 빼줍니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자, 그러면 돈 들어온 거는 2023년도에 들어왔을 거예요. 취득은 옛날에 2005년도에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한 건 2011년도에 했어요. 이번 양도비용 2023년도에 했지. 지출한 거는 그러니까 이 다양한 거예요. 이게 지출한 게. 돈 들어온 건 올해 들어왔는데 돈 나간 것도 올해 나갔으면 깔끔한데 이게 아니라 어떤 건 막 20년 전에 지출하고 어떤 건 이게 되게 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빼고 나면 양도 차익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세금을 매겼지만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니 어떤 사람은 2022년도에 건물을 사서 2023년도에 판 사람이 있고 지금처럼 2005년도에 사서 2023년도에 판 사람이 있죠. 여기다가 똑같은 세금을 매기면 되냐 이 얘기예요. 화폐 시간 가치도 고려해줘야 되고 또 이 사람은 더더군다나 오래 보유했잖아. 투기 목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단타를 쳤다 이런 경우에는 투기니까 이걸 고려해줄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은 18년씩이나 보유했으면은 이 사람은 좀 오래 보유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자, 과세관청에서는 짧게 보유하고 판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게 봅니다. 이건 아주 투기라고 부동산 투기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의 20년 가까이 했죠. 자, 그래서 똑같은 양도 차익이라 하더라도 요거를 조정해 주는 게 있으니 자, 뭐라고 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줍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좀 길어지는데 요거까지 마치고 이제 할게요. 보유 기간 곱하기 2%. 자, 최대 한도는 30%까지예요. 자, 요게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을 지금 여러분 18년 동안 보유했죠. 18년. 보유 기간 곱하기 2%입니다. 자, 그러면 18 곱하기 2 하게 되면 요거예요. 36%만큼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만약에 1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억 원 곱하기 36% 하면 얼마예요? 3,600만 원을 빼주겠다고. 자, 근데 최대 한도가 얼마예요? 30%. 자, 이거 한도에 걸리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30%. 네가 차익을 1억이 생겼지만 30% 뺀 7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5년, 6개월, 20일 이렇게 보유했어요. 요러면 이제 몇 프로 해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뒤에 거 다 지우세요 그냥. 자, 곱하기 2 몇 프로? 10%. 양도 차익 곱하기 공제율이에요. 양도 차익 곱하기 공제. 양도 차익이 1억이다. 근데 5년, 6개월, 20일 보유했으면 월 밑으로는 다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5, 20, 10%. 자, 결국 1,000만 원만큼 빼주겠다 이 뜻입니다. 이거 됐어요? 만약에 7년, 11개월, 29일 보유해도 밑엔 지워야 돼.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틀 있다 팔든가. 아시겠죠?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27에 14. 자, 1억 곱하기 14% 한 1,400을 빼주겠다. 이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예요.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양도 차익의 요 공제율만큼을 빼주는데 요건 보유 기간 곱하기 2%. 최대한도 몇 프로까지? 전 개인적으로 이것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 아니 50까지는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근데 그냥 제 생각인데 이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올리게 되면은 조세 수입 줄어드는 게 막 파파 보이는 거지 막 이게. 그러니까 습살이 이건 못 건드리더라고 보니까. 이건.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여기까지 빼고 나면은 뭐라고 하냐면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부터 앞으로 이제 1년 동안에
항상 이 소득 금액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자, 이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법상 순이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법상 순이익이 소득 금액이에요. 세법상 순이익은 소득 금액이에요. 소득 금액. 그럼 내가 장사에서 순수하게 남은 거는 사업소득 금액인가요? 네. 지금 양도를 통해서 순수하게 남은 건 양도소득 금액이에요. 그럼 내가 월급 받아서 순수하게 남은 거는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네. 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왜 대출 받을 때 소득 금액 증명 떼오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걸 떼보면 나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매출액이 5억이 넘는데 왜 소득 금액은 8천만 원밖에 안 되지? 요게 나온 거 요거 순이익. 그거만 나온 겁니다. 그럼 매출 규모를 알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과표 증명을 또 떼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두 개 대출 받을 때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요거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소득 금액 나왔어요. 소득 금액에서 빼는 건 소득공제, 세액에서 빼는 건 세액공제. 종부세 할 때 했죠. 왜 세액공제 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했잖아요. 그래서 왜 소득 금액 나오면 소득공제지만 세액에서 빼니까 세액공제다 했죠. 그럼 얘는 소득공제죠. 그럼 이름이 양도소득금액에서 빼니까 양도소득공제인데 얘는 이름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원래는 양도소득공제예요. 근데 기본자가 더 들어갔어. 기본자.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얘는 얼마가 되냐면 자, 1년에 250만 원이에요. 1년에 250만 원. 수업 목적상으로도 실무상으로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2억 5천도 아니고 250만 원인데 이제 250만 원. 자, 1년에 250만 원이에요. 연. 1년에 250만 원. 원래 250?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3월 달에 토지를 팔고 9월 달에도 토지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각각 250을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1년이니까 1년에 250 해준다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그럼 이거 하기 싫으면 어떻게? 9월에 팔고 그 다음 연도 1월에 팔다. 이러면 250 되는 거예요. 이거 됐죠? 아 근데 이건 뭐 얼마 이거 왜 이게 옛날에 왜 250인지도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워낙 옛날이라. 근데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 예. 금액 아시겠죠? 금액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빼면 아우 드디어 나왔네 과표. 세상에 딴 거는 과세표준 곱하기 바로 그냥 세율이었는데 과표까지 구하기 이렇게까지 긴 걸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세금은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그리고 공평해요. 근데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불공정한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공부할 때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과표 나왔어요. 뭐 나오게 그러면? 세율. 자, 그럼 과표 세율 곱하면 산출세. 그럼 세액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밑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498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산출세액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요 밑으로는 나온 적이 있긴 있지만 한두 번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요거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인데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니 이해는 많아. 좀 암기 코드 없냐? 있죠 이것도. 근데 썩 좀 그래요. 자, 이것도 순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계산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산식을 모르면 도대체 어디까지 빼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양도소득금을 구하라. 이런데 갑자기 기본공제 빼주고 앉았어.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식은 계산 문제 때문에 알기도 해야 되지만 말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과세표준이란 양도소득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땡땡땡 틀리죠. 됐어요? 자, 요거는 자 양필이가 여러분 조용필이 아니라 양필이면 양필이? 자 누가 할까? 선생님 조용필 알죠? 선생님 조용필 알아요? 진짜 알아? 어느 학원 가니까 모르더라고. 이제 조용필도 너무 이제 그 활동한 지가 오래됐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필 이주일 알아? 이주일?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이렇게. 이주일 몰라? 이주일. 그렇죠. 심수봉.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자, 양필이가 자, 여러분 이제 양장을 배우고 양장이 뭐냐면 여러분 양장점이라고 이제 양복기술을 가르치는 마에스트로 고등학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그래서 양복과에 들어가야 되는데 양본과에 들어갔다. 양필이가 양장을 배우기 위해서 양본과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필이가 양장을 배우기 위해서 양본과에 들어갔다.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저는 그냥 외웠어요. 논리적으로 내가 어떤 건물을 10억 받고 팔면 취득가액이 있을 거고 보유기간 동안에 업시킨 게 있을 거고 이번에 팔기 위해서 들어간 중개보수 같은 게 있을 거다. 취자양을 빼줘요. 그러면 차이가 아닌가 차익.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양도가액 10억에서 얼마 남은 게 지금 1억인데 손해 났잖아요.
그건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양도차손이라고 합니까? 손. 왜 주식 손절매, 익절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양도차손, 양도차익에서 야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조정을 해줘야겠지. 장기보호특별공제를 빼줍니다. 장기보호특별공제는 양도차익 곱하기 공제율이에요. 근데 공제율은 보유기간 곱하기 몇 프로? 2%. 최대한도 얼마까지? 30%까지 이렇게 퉁 빼주고 요로해야만 양도를 통해서 남은 진정한 순이익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소득 금액에서 빼니까 소득 공제가 되겠네. 자, 근데 이름이 양도소득 공제가 아니라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1년에 얼마? 250만 원을 한도로. 250만 원 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 다 계산했는데 소득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250을 못 빼죠. 이런 경우에 100만 원만 빼줍니다. 환급 받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빼면 이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표 나왔으니까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요 계산식은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와요. 산식을 그냥 말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에서 과세 표준을 구하라,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라, 양도차익을 구하라 요 문제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빼줘야 되는지 헷갈리지 않게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가 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